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정책 토론은 할 생각이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실무 협상에서 떼쓰기로 일관했던 것은 결국 토론을 회피하려고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까? 보좌진이 써준 모범 답안 없이는 국정이나 정책에 대해서 토론할 능력이 없다니 참으로 딱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설날인 1일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 간 TV토론이 토론 방식과 관련한 이견으로 무산된 데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힘당이 무자료 토론을 주장하다가 자료 반입 요구 입장으로 태도를 바꿨다며 컨닝 토론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반면 국힘당은 민주당이 대장동 의혹을 피하기 위해 토론장 내 자료 반입을 불허하는 토론을 고집해 토론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며칠째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린 바와 같이 윤 후보와 국힘당 선대본부는 수시로 말바꾸기 하며 양자 토론 무산을 위해 갖은 핑계와 이유를 들어가며 결국 토론을 무산시켰는데요. 양자 토론을 해봐야 별 이득이 없다고 판단한 이들이 반짝 지지율에 취해 침대 축구식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봉쇄하려는 의도입니다. 자료는 상대 후보의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필수품입니다. 토론회에서 또 말재주를 부릴 때 정확한 팩트를 제시하며 반박해야만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인천 강화 평화전망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후보 측이 양자 토론 무산 책임을 윤 후보에게 돌리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제한 조건에 대해서 그렇게 허세를 부릴 거라면 아예 양자 토론을 하자고 하지 말던가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요. 이어 물어볼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냐라며 과감하게 토론하자고 하길래 제가 받아들였더니 주제를 대장동은 10분만 하자라든지 또 자료를 들고 오지 마라. 제가 본인이 결제한 서류는 들고 가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했는데요. 윤 후보는 작년부터 토론하자고 그러길래 이거는 허세라고 봤다라고 비꼬았습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 후보의 양자 토론이 2일 열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해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요새 보면 페이스북에 한 줄 메시지 하는 것부터 제가 연설에 쓰는 용어라든지 이런 내용을 다 따라한다며 이 후보와 김 후보가 토론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저와 김 후보가 토론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지 않겠나 싶다고 비아냥댔습니다. 토론 일자, 방식, 주제 모든 것을 다 수용을 했습니다. 단 하나 요구한 것이 좀 자료 없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은 애초에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워낙 지금 격변하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 지도자들의 준비된 능력과 자질이 필요한데 실무진들이 준비해준 자료 없이 어떤 질문과 답변도 못한다. 아니면 그런 것도 없이도 충분히 능히 국정을 논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한 하나의 후보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왕이면 자료 없이 정정당당하게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대로 토론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무자료로 토론하자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지난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제출했던 서류를 보면 그것은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없이도 능히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는 것, 그 정도로 평상시에 돼 있다는 것, 이런 것들도 국민분들이 선택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왕 토론이 마련된 것 그렇게 하자라고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하는 토론의 경우보다도 자료가 없을 때 본인이 얼마나 준비됐는지가 더 잘 드러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본인들이 준비가 돼 있다면 사실은 자료를 안 가지고 온다는 것이 토론을 거부할 만큼의 심각한 사유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자료 없이는 도저히 토론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후보가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저는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의 양자 토론 무산을 뒤로하고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와의 양자 토론을 확정했습니다. 2일 저녁 6시 25분부터 95분간 토론하며 주제는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세계 정책 분야로 진행하는 데 합의했는데요. 이번 대선 첫 번째 TV토론인데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김동연 후보 양자 토론에서 고품질 정책 토론이 벌어지면
이어서 열리는 사자 토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와 김 후보의 양자 토론 성사 내용을 설명하면서 윤 후보를 직격했는데요. 여러 조건을 달고 말을 바꾸며 네거티브만 하겠다고 생떼를 쓴 윤석열 후보와는 차원이 다른 합의 사항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여러 조건을 달며 말 바꾸며 네거티브만 하겠다고 생떼를 쓴 윤 후보와는 차원이 다른 합의라고 꼬집었습니다. 선대위 권혁기 공보 부단장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와의 양자 토론 성사 과정에서 세부적인 규칙은 논의할 필요도 없었다며 김동연 후보와 통 크게 상식적으로 합의를 했기에 윤 후보와 벌였던 수많은 이견의 쟁점들이 생기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양자 토론 무산에 대해 책임을 윤 후보에게 돌렸는데요. 고용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여태껏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은 컨닝 페이퍼를 준비해 왔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윤 후보 측이 자료 반입을 요구하며 손바닥 뒤집듯 자신이 한 말을 바꿨다. 대한민국의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나온 후보가 보좌진이 써준 모범 답안 없이는 국정이나 정책에 대해 토론할 능력이 없다니 참으로 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양자 토론 무사는 자신의 후보가 경쟁력 없음을 인정한 국힘당의 시간 끌기, 전국민 기만쇼였음이 명백한데요. 무능력, 무자격, 함량 미달, 수준 미달의 이런 후보가 아무런 자료도 가지지 않고 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지난 한 정견 발표에서 프롬포터에 자막이 뜨지 않자 무려 1분 30초 동안 침묵으로 서 있던 바보가 생각납니다. 지난달 호주와 체결했던 수출 계약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이번 아프리카 첫 진출로 인해서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는 9개 나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K9 자주포가 이집트의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이 포함된 2조 원 규모의 수출을 달성해 10년 넘게 끌어온 마라톤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역대 K9 자주포 수출에서 최대 성과를 거뒀고 이를 계기로 한국과 이집트 방위산업 협력이 확대됐습니다. 한국산 K9 자주포의 이집트 수출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수출 규모는 2조 원대로 K9 자주포 수출 사상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달 호주와의 1조 원 규모 수출 계약을 맺은 데 이은 K방산의 경쟁력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는 지난 1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6박 8일에 중동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할 당시 기레기들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쏟아낸 비판 기사들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렸는데요. 순방 시작부터 당시 기레기들은 외유성 순방이라고 우겨대며 임기 마지막 문 대통령의 외교를 폄하하고 조롱했습니다. 급기야 이집트와의 K9 수출이 결국 불발됐다며 신나게 떠들어댔는데요. 이게 우리 국내 언론이 맞나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외구 신문이 아닌 이상해야 자국의 대통령 외교를 이토록 비하하고 조롱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불과 일주일 사이에 그들의 이런 작태가 가짜 허위 왜곡 기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기레기들이 기레기한 거죠. 결국 협상의 난항은 다 결정된 상황에서 몇 프로를 깎아보겠다는 이집트의 노력의 결과였던 건데요. 임기 말 성과 쌓기에 치중하지 말고 계약을 잘 마무리하라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도장을 찍지 않고 비행기를 탔다는 게 후문입니다. 정권 교체를 왜 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잘하는 대통령을 보신 적이 있나요? 퇴임이 불과 몇 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지지율 4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받는 대통령. 그 뒤를 이을 이재명 대선 후보까지. 우리가 왜 초조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실패를 주문처럼 반복해 외쳐댔던 극우보수 기레기들은 왜 이런 성공적인 성과에 대해 크게 보도하지 않는 걸까요? 자신의 예측이 틀린 탓일까요?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일까요? 제발 언론개혁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검사로서 계속 피의자를 대해오면서 슈퍼갑의 지위에서 일생을 살아왔고 또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시험이 늦게 됐다는 게 오히려 득점 포인트로 작용을 해가지고 이게 형대접을 받으면서 맨날 자기가 이렇게 군림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 와중에 검찰총장까지 하니까 총장 재임 시절에 들려오는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을 봐도
그냥 이거는 공직에 있는 기관장이 아니고 그냥 정말 제왕이었어요. 아침에 조금이라도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상소리하는 건 예사였고,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도 아침에 이제 10시 정도 되면 회의를 하거든요. 청와대 발이나 아니면 다른 어디 정치권 발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검찰과 관련한 무슨 얘기가 본인도 들려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으로 당시에 있었던 우리 박형철 비서관한테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외청의 기관장이 청와대 비서관한테 전화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예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하고 과거에 친분이 있고 가까웠던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전화를 해서 저희가 다 들리도록 거기다가 상소리를 하고 호통을 치고, 그러니까 민망해가지고 이 비서관이 전화를 받지를 못하고 우리 있는 데서 나가는 상황, 이런 것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그가 지향하는 리더십의 본질이 뭐고 그 리더십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날까? 이거를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